34번째 괴담. 첫 번째 이야기. 맨발. 그건 금요일날 있었던 일이다. 나는 예약했던 펜션으로 가기 위해 밤에 고속도로를 지나고 있었다. 조수석에는 여친인 요코가 있다. 비가 그쳐서 다행이네. 이게 다 평소 행실이 좋아서 그래. 나는 요코에게 농담을 던졌다. 요코는 무관심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원래라면 좀 더 일찍 출발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내가 일을 일찍 끝내지 못해서 이런 밤에 출발하게 되었다. 요코는 그게 불만인 모양이다. 차를 탄 이후로 계속 창문만 바라보고 있고 건성으로만 대답한다. 나는 요코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필사적이었다. 고속도로를 지나서 밑으로 빠진 뒤 고개로 향했다. 목적지인 펜션은 그 고개를 넘으면 바로 나온다. 내 노력으로 점점 요코의 기분이 풀리는 것 같아 나는 조금 안도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 아까부터 배가 아프다. 안 그래도 늦었는데 지금 화장실이라도 들러봐라. 풀리던 그녀의 기분을 당시 망칠 것 같아서 나는 필사적으로 참기로 했다. 공중 화장실이나 편의점을 지나칠 때마다 식은땀이 흐른다. 요코랑 대화하는 나는 점점 얼굴이 굳어졌다. 고개 정상을 지날 때 한계에 도달했다. 하지만 여기는 편의점은 고사하고 민가 한 채도 없었다. 나는 최악의 사태를 각오했다. 비지땀이 줄줄 흐른다. 그때 불빛도 없는 깜깜한 길 너머로 자그마한 주차장과 화장실이 보였다. 나는 주저없이 그쪽으로 핸들을 꺾었다. 왜 그래? 화장실? 요코의 말에 조심스레 대답했다. 이제 못 참겠어. 근처에 화장실이 있어서 다행이네. 그녀가 웃으며 그렇게 말했기에 나는 안도하며 차를 세웠다. 거기에는 차를 4대 정도 세울 수 있는 공간과 공중 화장실이 있었다. 가로등이 하나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어둡고 다른 차는 한 대도 없다. 나는 요코를 차에 남기고 내렸다. 화장실은 좌우로 들어가는 구조로 왼쪽에 남성 마크가 보인다. 밖에서 보니 화장실이 오래되고 더러워 보였다. 평소라면 기분이 나빠서 절대로 안 들어가겠지만 이때 내겐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나는 종종 걸음으로 왼쪽 입구로 향했다. 입구에 도착한 뒤에 깨달은 건데 화장실 안은 절전을 위해서 불을 켜놓지 않았다. 천장 근처에 있는 창문으로 어슴풀에 달빛이 들어오고는 있었지만 안은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나는 라이터를 켜서 화장실 안에서 좌우를 둘러보았다. 곧바로 오른쪽 벽에 스위치가 있는 걸 발견했기에 눌렀다. 지지직 자그마한 소리가 나면서 형광등 불빛이 화장실을 비춘다. 낡은 건지 불규칙적으로 깜빡이지만 볼일을 보기엔 충분했다. 화장실은 오른쪽에 소변기가 4개 있고 왼쪽에는 칸막이가 있었다. 칸막이는 3개 있었지만 제일 안쪽은 청소 도구함인지 자물쇠로 잠가 놓았다. 나는 제일 앞에 있는 칸막이를 열어보았지만 양변기가 상당히 더러웠다. 나는 얼굴을 찡그리며 그 문을 닫고 한가운데 문을 열었다. 이쪽은 그나마 깨끗했다. 나는 칸막이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볼일을 보았다. 한결 홀가분한 기분으로 칸막이 안을 살펴보았다. 오른쪽 칸막이는 20cm 정도 밑에 틈이 있었다. 칸막이에는 자그마한 모기가 죽은 듯이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왼쪽은 역시 도구함인지 밑 틈새로 걸레 같은 게 보였다. 화장실 휴지도 남아있어서 다행이다. 일을 다 끝낸 뒤 바지를 올리려고 할 때 입구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뒤이어 자박자박 천천히 걷는 소리가 천천히 들린다. 나처럼 급한 사람도 있나 보다 하고 생각하다가
그 발소리에 위화감을 느끼고 귀를 기울였다. 맨발? 자박자박자박 발소리가 칸막이 앞에 멈춘다. 그 정적에 나는 저도 모르게 긴장해서 침을 삼켰다. 그 소리가 화장실 안에 울리듯이 크게 느껴진다. 끼익, 문이 열리는 소리가 오른쪽 옆에서 들렸다. 나는 조금 안도하면서 바지를 올리고 벨트를 채웠다. 문에 손을 대고 잠금을 풀려다가 문득 깨달았다. 그러고 보니 문을 닫는 소리가 안 난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오른쪽 칸막이를 보았다. 칸막이 밑으로 뭔가가 보여서 나는 눈을 획 돌렸다. 이쪽을 향하는 맨발이 보였다. 더러운 맨발이 나란히 이쪽을 향하고 있다.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내 쪽을 향해서 서 있었다. 나는 소름이 돋았다.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쳐서 등에 칸막이가 부딪힌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 순간 파직 소리가 나면서 불이 전부 나갔다. 나는 작게 비명을 질렀다.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주저앉은 채 움직일 수 없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또 자박자박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주변을 돌아다니는 소리였다. 나는 반사적으로 문을 필사적으로 잡았다. 뭔가가 여기에 들어올지도 모른다. 그걸 저지하려고 했다. 그치만 잡고 있는 손이 떨려서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 갑자기 발소리가 사라졌다. 나는 당분간 움직일 수 없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소리는 더 들리지 않았다. 조금 진정한 나는 문을 잡은 손을 놓았다. 나는 여기서 나가려고 어둠 속에서 일어서려고 했다. 문 손잡이를 잡았지만 열 수 없었다. 문 너머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존재가 있을 것 같아 두려웠기 때문이다. 나는 차에 남겨두고 온 요코를 떠올렸다. 요코는 괜찮을까? 나는 각오를 하고 문을 열었다. 문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서둘러 요코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려고 입구를 본 순간 사슬에 묶인 것처럼 움직일 수 없었다. 입구를 배경으로 떠오르는 인형이 있다. 팔을 축 늘어뜨리고 있는 여성의 그림자. 요코였다. 내게 등진 채 서 있다. 맨발이었다. 나는 그걸 보고 혼란했다. 이름을 부르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내가 굳어있으니 요코는 밖을 향해서 걸어갔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하지 못하고 나는 멍하니 있었다. 하지만 곧 요코에게 뭔가 쉰 거라고 생각하고 황급히 화장실을 나왔다. 요코가 간 곳은 화장실 뒤쪽으로 이어지는 숲이었다. 숲을 보니 요코의 뒷모습이 10m 너머에 보였다. 나는 요코를 따라 숲으로 들어갔다. 요코를 부르면서 달리려는 순간 요코의 뒷모습이 달려나갔다. 나는 필사적으로 요코의 뒤를 쫓았다. 숲속은 비가 내려서 축축했다. 그리고 여기저기 나무 뿌리가 있어서 제대로 달릴 수 없었다. 달빛도 거의 닿지 않는 숲속에서 나는 몇 번이고 넘어질 뻔하면서 달렸다. 하지만 아무리 달려도 요코와의 거리는 줄어들지 않는다. 마치 나랑 같은 속도로 달리는 것 같았다. 나는 달리면서 계속 요코를 불렀다. 하지만 요코는 돌아보지도 않고 계속 도망쳤다. 이대로 가다간 요코는 뭔가에 잡혀간다. 그 생각이 공포를 뛰어넘어 떨림이 멈추었다. 몇 번이고 발이 걸리거나 넘어져서 상처투성이가 되었다. 하지만 나는 절대로 요코만은 놓치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계속 달렸다. 얼마나 쫓아갔을까? 요코가 좁은 길을 누비며 달려간다. 그 순간 갑자기 사라졌다. 나는 당황했다. 반사적으로 멈춰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요코의 기척은 느껴지지 않는다.
나는 요코가 사라진 좁은 길로 갔다. 나무 사이를 빠져나가려던 순간 갑자기 허리 부근에 큰 충격을 받았다. 다리가 땅에서 떨어진다. 쓰러진 내 몸 위에 뭔가가 올라탔다. 요코였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요코는 내 허리를 잡으면서 오열했다. 나는 영문을 알 수 없어서 멍하니 주변을 바라보았다. 내가 지나려던 곳에 고리가 달린 로프가 매달려 있었다. 나는 요코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를 바라보는 요코의 얼굴은 진흙투성이었다. 정신이 든 나를 보고 안심한 건지 요코가 살짝 웃었다. 대체 나는 뭘 쫓았던 걸까? 차로 돌아가는 도중에 요코한테서 이야기를 들었다. 화장실에 너무 오래 있어서 걱정이 된 요코가 보러 가니 내가 화장실을 나와서 숲으로 가는 게 보였다. 그래서 요코는 황급히 쫓아갔다. 뒤에서 열심히 불렀지만 나는 계속 안으로 들어갔다. 겨우 따라잡았나 싶었더니 내 앞에 목을 맬 듯이 고리가 달린 로프가 매달려 있었다. 그걸 본 순간 요코는 몸을 날려 내게 달려들었던 것이다. 나는 잠자코 그걸 들었다. 고민이 있다면 말해줘.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고칠게. 요코는 코를 훌쩍거리면서 말했다. 미안, 이제 괜찮아. 나는 그렇게 말하며 요코의 머리를 힘주어 쓰다듬었다. 요코로 보이는 존재를 쫓아서 숲에 들어간 걸 나는 그녀에게 말하지 않았다.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아마 처음부터 씌인 건 나였을 것이다. 주차장에 돌아가서 곧 도착한다고 펜션에 연락했다. 차 문을 열고 시트에 털썩 주저앉았다. 안도한 나머지 피로가 밀려오는 걸 느꼈다. 펜션에 도착하면 목욕을 한 뒤 푹 자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요코가 조수석에 앉은 걸 확인한 뒤 귀를 돌렸다. 시야 구석에 요코의 입가가 보였다. 그 입가가 씩 일그러진다. 시동이 걸리는 소리랑 같이 요코가 작게 중얼거렸다. 아까워라. 등골이 오싹해진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리고 몸에서 식은땀이 나왔다. 고동이 빨라지는 걸 느끼면서 요코를 바라보았다. 괜찮아? 요코가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이미 일그러진 미소는 없었다. 그런 일을 겪고 내 머리가 이상해진 걸까?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요코에게 그렇게 말하고 엑셀을 밟아 출발했다. 나는 어떤 점이 마음에 걸렸다. 그리고 필사적으로 그걸 떠올리려고 했다. 나를 구할 때 요코는 신발을 신고 있었을까? 도저히 그게 떠오르지 않았다. 요코를 보니 진흙과 땀을 열심히 닦고 있었다. 눈이 마주치니 부드럽게 웃는다. 나는 웃음으로 화답하며 슬쩍 요코의 발밑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붉은 힐이 반짝이고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끝없는 사랑. 의미도 없는데 와버렸다. 여기는 바닷가에 있는 커다란 유원지. 지금은 혼자지만 매년 남친과 같이 놀러왔다. 헤어진 뒤 처음 방문하는 거고 혼자 오는 것도 처음이다. 입구에서 티켓을 산다. 어른 한 명. 그걸 들은 접수원 얼굴이 어색해 보였다. 내 눈이 공허했기 때문이리라. 입구를 지나자 잔잔한 음악이 들린다. 평일이라서 손님이 적다. 몇몇 한가한 사람들을 태우고 움직이는 놀이기구는 참 우스꽝스러웠다. 시야에 들어오는 여기저기에서 기억이 되살아난다. 저 매점에서 산 소프트크림. 그 녀석 금방 떨어뜨려서 엄청 우울해했지. 억지로 귀신의 집 데리고 간 주제에 그 녀석이 더 겁먹어서 폭소했었지.
남이 보기엔 시답지 않은 기억 하나하나가 지금도 이토록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건 스스로도 바보 같았다. 그치만 지금은 당분간 이 기분에 젖고 싶다고 마음속으로 자신이 외치고 있다. 한산한 길을 계속 걸어서 도달한 곳은 원내에서 제일 높은 놀이기구, 관람차다. 여기에 오면 반드시 마지막에 둘이서 탄 게 관람차였다. 진부하지만 꼭대기에서 키스를 하는 것도 불문율이었다. 눈두덩을 누르고 기분을 정리한다. 입구에서 2번 층계참을 밟고서 계단을 오른다. 직원의 안내를 받고 관람차 안에 들어간다. 앉는 건 늘 문 바로 옆 오른편이다. 문이 닫히면 소리도 없는 쓸쓸한 공간. 즐거운 유원지 분위기에서 격리되어 슬픔이 다시 밀려온다. 천천히 돌아가는 관람차. 그것이 중간 정도까지 왔을 때였다. 저기, 손잡아도 돼? 멍하니 보고 있던 풍경에서 눈을 떼고 정면을 바라보니 맞은편에 젊은 남녀가 앉아있다. 저도 모르게 비명이 나왔다. 단순히 낯선 사람이 타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 둘의 머리가 깨져 있고 팔다리는 꺾여 있으며 검붉은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패닉에 빠진 나. 하지만 금방 냉정을 되찾았다. 그들은 인간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렇게 소리치는 내게 전혀 반응하지 않고 둘의 세계에 빠진 것 같았으니까. 심호흡을 해서 숨을 가다듬었다. 좁은 차 안에서 둘은 대화를 계속했다. 자주 이 관람차를 둘이서 탔지. 응. 늘 꼭대기에서 키스하려고 했지. 응. 이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어. 그래도 돼? 응. 이것밖에 없어. 아무리 봐도 목이 짜부라져 있는데 내겐 둘의 대화가 문제없이 들린다. 맞잡은 손과 손은 뼈가 삐걱거려서 세게 잡을 때마다 끽끽 소리를 내었다. 잠시 침묵. 뚝뚝 떨어지는 핏방울이 바닥에 커다란 피 웅덩이를 만들었을 때 관람차는 맨 꼭대기까지 올라와 있었다. 남자가 입을 열었다. 갈까? 응.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쓱 일어선 둘은 손을 잡은 채 문을 빠져나와 밖으로 뛰어내렸다. 여자도 같이 뒤를 따랐다. 내가 어렴풋이 예상했던 결말이 찾아왔다. 무척이나 현실적인 꿈 같았다. 관람차가 살짝 흔들려서 의식이 돌아온다. 충격적인 사고를 목격했는데 왠지 안도감이 들어서 놀랐다. 난 저런 각오는 없었구나. 불쑥 중얼거렸다. 길게 느껴지던 15분간의 회전이 끝났을 무렵에는 내 가슴에 묵직하게 막혀있던 응어리가 깔끔하게 사라졌다. 홀가분한 발걸음으로 계단을 내려갔다. 왔던 길을 돌아가면서 문득 기척을 느끼고 관람차를 돌아보았다. 남녀 둘이 사이좋게 관람차 안에 들어가는 게 보였다. 그들은 이걸로 몇 번째일까? 그들은 인생 최대의 결단을 끊는 지금 과연 후회는 하지 않는 걸까? 한때의 감정에 몸을 맡겨버리면 누구라도 저렇게 되어버릴 가능성이 있다. 어쩌면 나도 남자랑 같이 저런 뒤틀린 사랑에 빠졌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서 정말로 다행이다. 나는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이제 오지 않을 유원지를 떠났다. 세 번째 이야기. 안경을 벗지 마.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만화를 너무 많이 읽은 탓에 점점 시력이 내려가서 고등학생이 되었을 무렵에는 안경이 없으면 도저히 생활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사회인이 된 지금은 안경을 하도 써서 그런지 안경이 몸의 일부가 될 정도로 위화감이 없어졌다. 내게는 실은 시력 문제 말고도 안경을 벗을 수 없는 이유가 있다. 회사에서 귀가하던 중에 비가 내렸다. 우산이 없었던 나는 비를 맞으면서 돌아가려고 했으나 갑자기 빗줄기가 굵어졌기에 어쩔 수 없이 편의점 처마 밑으로 피했다. 머리카락이나 얼굴뿐만 아니라 안경에도 빗방울이 묻었기에 그걸 닦아내려고 안경을 벗었을 때였다. 문득 눈앞을 바라보니 모기만한 검은 점이 있었다. 눈에 먼지라도 들어갔나 싶어서 문질러 보았지만 그건 사라지지 않았다. 비문증인가? 안과에 가보기로 마음먹고 안경을 다시 쓴 순간 그 검은 점이 사라졌다. 잘못 본 건가 싶어서 안경을 벗으니 다시 나타난다. 보통 안경에 뭔가 묻었기 때문에 그걸 쓰면 검은 점이 나타나는 경우는 있어도 그 반대라니 이상했다. 후일 안과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 역시 비문증이라고 한다. 의사는 노화랑 같이 나타나는 증상이니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후로 사태가 악화되었다. 한번 인식하면 계속 신경 쓰이는 것이 인간 심리. 그 후로 안경을 벗을 때마다 검은 점을 무의식적으로 계속 쫓게 되었는데 그 검은 점이 점점 커져갔다. 처음에는 모기만 했던 것이 비비탄만 해줬다가 급기야 구슬만큼 커졌다. 게다가 단순히 원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은 크기가 커지니 왠지 별 모양처럼 보인다. 나는 바로 안과에 예약해서 이틀 후에 진찰받으러 가기로 했다. 그 이틀 동안에도 검은 별은 점점 커져갔다. 그걸 보는 사이에 나는 한 가지 착각을 한 걸 깨달았다. 그건 별이 아니었다. 사람이었다. 사람 형태를 한 물체가 안경을 벗을 때마다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다. 좀 더 자세히 관찰해 보니 그건 특정 각도에서만 보였다. 그게 북동쪽, 귀문에서 다가온다는 걸 깨달았을 때는 소름이 돋았다. 문득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가 떠올랐다. 안경을 벗었을 때는 술래가 눈을 가렸을 때고 보이지 않는 동안 인형이 귀문 쪽에서 내게로 다가온다. 안경을 썼을 때는 술래가 돌아보았을 때로 보이는 동안에는 다가오지 않는다. 그걸 깨달은 나는 안과에 갈 때까지 목욕할 때도 잘 때도 안경을 벗지 않았다. 이틀 후 나는 안과에 갔다. 진찰을 받는 동안 계속 안경을 벗고 있어야 했다. 운 나쁘게도 내 뒤쪽이 귀문이었기에 그것이 얼마나 다가오는지 알 수가 없었다. 도중까지는 뒤를 흘끗흘끗 돌아보았지만 눈을 진찰할 때는 머리가 고정되어서 돌아볼 수 없었다. 겨우 진찰이 끝나고 뒤를 돌아본 순간 눈앞이 갑자기 깜깜해졌다. 처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하지 못했다. 몇 초 후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나는 황급히 안경을 집어서 썼다. 그 녀석은 벌써 코앞까지 와 있었다. 시야 전체를 덮을 정도로 거대한 얼굴이 바로 코앞까지 와 있었던 것이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귀울림이 나서 주변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아직 제법 거리가 있다고 생각한 게 잘못이었는지 안경을 벗고 있는 시간이 길었던 게 문제였는지는 그건 알 수 없었다. 지금은 안경이 벗겨지지 않도록 검은 끈으로 머리에 고정시켜 두었다. 주변 사람들이 더러 그 이유를 물어보기는 하지만 안경 상태가 안 좋다고 얼버무리고 있다. 이제부터는 액마기가 가능한 절이나 신사를 찾아가 볼 생각이다. 불과 몇 초지만 그때 보았던 것을 지금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몸은 마치 곰처럼 검은 털로 덮여 있었고 얼굴은 소 같았다. 백귀야행에서 나올 법한 요괴 같은데
별로 좋은 존재 같지는 않다. 내 눈앞에서 입을 크게 벌리고 있었으니까. 아마 다음에 안경을 벗었을 때는 나는 그놈에게 잡아먹힐 것이다. 혹시 나랑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가급적 안경을 벗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것은 어느샌가 다가와서 당신을 잡아먹을지도 모르니.